그 섹스피어 얘기를 한참 했으니까 다시 햄릿으로 좀 돌아갔으면 전 좋겠어요. 서양 고전의 대가인 우리 김원 교수님은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을까를 여쭤봤는데 예. 첫 장면이라고 그러셨다고요? 어느 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첫 문장이 저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. 뭐였죠? 바나도라는 파수꾼 이제 교대하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. 저 말은 누가 해야 적당하냐면 파수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접근할 때 너 누구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근데 올라가는 친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친구에 대해서 묻는 거죠. 거기 누구야?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그 질문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. 넌 누구니? 이 책 읽고 있는 넌 누구니? 이 작품 전체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흔들리고 망설이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이 어쩌면 압축적으로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이 자체를 한 번 던지면서 이 작품 전체를 그냥 울려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. 섹스피어 시대에 무대 장치가 따로 없었다고. 섹스피어의 힘은 뭐냐 하면 시작하자마자 이곳은 덴마크 엘시노아의 성이지. 어제 왕이 돌아가시고 왕자님은 힘들어하고 계신데 말이야. 그러면 왜 그래? 뭐 이렇게 쓰는 연극이 아니라 그냥 딱 하면 누구야? 이 사람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. 지금 유령을 며칠째 봤으니까. 이게 지금 일단 밤이고 보초가 있고 여기는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구를 첫 한 세 마디로 그냥 끝난다는 그렇죠.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게 섹스피어의 천재성. 그런 천재성이라는. 저는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장면? 네. 이게 마지막에 진짜 시체 더미에서 끝나잖아요. 두 일가가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? 이번에 읽을 때는 약간 세대 갈등처럼 읽었어요. 여기에 아버지 세대가 몇 사람 나오는데 유령 아버지, 햄릿 선왕, 그리고 이제 클로디어스, 그리고 폴로니어스. 아버지 세대들은 다 무력한 사람이거나 사악한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들 세대가 있죠. 아들 세대 햄릿도 있고 레오티즈도 있고 둘 다 굉장히 이제 자질이 풍부하고 가능성이 좋은데 아버지 세대들이 시키는 걸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세대도 아들 세대도 다 죽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 세대랑 아들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거를 챙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적국인 이제 노르웨이의 포팅브라스 왕자입니다. 와가지고 나로서는 이 행운을 슬프게 껴안겠소. 난 이 왕국에 잊지 못할 권리가 있는 바 이번 호기를 맞아 주장하는 바이오. 이게 슬프지만 나한테는 행운이다. 그죠. 그리고 덴마크가 그냥 노르웨이 손에 넘어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죽음의 의미가 뭐야 도대체. 복수를 이룬 것도 아니고 뭐 김치 덴마크 민중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뭐야 뭘 어떻게 했어야 됐어. 이런 영혼이 남는 결말 아닌가. 이게 철저하게 햄릿의 시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오피리어의 입장은 대변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. 개연성이 없어. 예. 사연이 궁금해야 되는 게 있었겠죠. 그 사연으로 다시 쓰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오즈의 마법사를 마녀 입장에서 다시 쓰면 위키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햄릿의 어머니 거틀루드 입장에서 제목이 거틀루드면 진짜 사랑에 빠졌던 동생하고 사랑 못하고 너무 폭력적인 남편한테 매일 학대받으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또 결혼하자니까 했는데 아들 놈의 자식은 어우 막 이런 이야기로 풀 수도 있어요. 사실은 그러면 클로디우스의 회개도 사실은 자책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왜 우리 가끔 미국에서 한국의 부모들이 이애 내가 죽였어라고 자책하면서 미국 경찰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서 표가죠. 네가 살인범이구나 자녀에 해가지고 왜 긴 형을 억울하게 사는 그런 경우들 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클로디우스 얘기도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 자책인 거죠. 형을 내가 죽였구나. 사실 그 극중국도 자기가 그 귀에 이렇게 붙지 않았어도 동생이 형 죽인다는 내용 보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네. 딱 보면 왜 내 얘기예요? 왜 이러면서 나갈 것 같은데. 무보라고 이런 딱 거 적어줘. 영조죠, 영조. 영조. 영조가 게장하고 꽃감하고 자기 배다른 형 경종한테 드시라고 좋은 마음에서 줬는데 경종이 그걸 먹고 폭풍설사가 터져요. 죽었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경종 옆에 있던 소론들은 저 무수리의 자식 천한 연인군 훗날 영조가 형님을 독살했다. 근데 만약에 영조 앞에서 그
그런 극을 보였어. 그래, 그럼. 동생이 간장게장에 꽃가메다 이렇게 극하는 거 보여주면 영조가 그냥 일어나서 나가지. 아, 재밌다. 예. 거기서 그 극중국 배우들을 참수시키지 않은 걸 보면은 뛰어난 덕을 가진 거예요. 그래, 클로디우스가 참 인품이 대단한 배우가- 거들은 아, 아, 그렇네. 아니 소희 씨는 그 셰익스피어의 진심이 들어가 있는 장면을 찾았다고 그래요? 네, 햄릿을 읽다 보면 되게 연기라든지 무대라든지 그 당시 뭐 시대의 배우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중에서 광대역하는 배우들이 주어진 대사보다 더 많이 말하지 않도록 하게. 왜냐하면 개 중엔 얼마간의 우둔한 관객들을 웃겨볼 요량으로 자기네 스스로 웃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야. 그건 한심한 일이고 그런 걸 써먹는 광대의 가장 딱한 야심을 보여주는 셈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으로만 3페이지가 배우의 연기에 대한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? 충고예요. 그래서 되게 당시에 배우들이 하는 연기를 보면서 좀 불만이 많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연극의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해요. 본성의 거울을 비춰주는 것이 연극의 목적이다. 그리고 아까 저기 소희 씨가 이제 잘해주란 얘기도 연극 배우들한테 잘해주란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시대의 축소판이요 짧은 연대기이기 때문이요. 심지어 폴로니우스 그 대학 때 연극했다면서요. 그런 대사가 있어요, 햄릿 씨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줄리어스 시저 역할을 맡았었죠. 그래서 이 주에 보면 아마 줄리어스 시저 공연할 때 그 폴로니우스가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일 확률이 높다. 그러면 사람들은 맞아 지난번에 봤는데 요번에 이거 하는데 요번에 또 죽네. 뭐 이러고 이제 뭐 그러는 거죠. 그런 설정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약간 메타 연극적인 느낌도 있어요. 네. 전지전능하네요. 아니 그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부분을 발견하셨다고 그래요, 김 교수님이? 이건 이제 제가 그리스 비극 그리고 로마 비극하고의 비교에서 나오는 건데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비극은 진행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단순한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쭉 흘러가고 거기에서도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데 지금 이걸로 비교하자면은 이게 그리스 비극이나 로마 비극적인 단순성을 갖는다면은 이제 햄릿이 쭉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상황 속에 들어가고 복수의 명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장면에 그 복수를 이루면 되거든요. 그런데 거트루드와의 그 논쟁 장면 속에서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폴로니어스를 죽이잖아요. 그러니까 햄릿이 복수의 주체가 됐다가 거기서 복수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복수의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가졌던 어떤 그리스 비극이나 로마 비극에서 볼 수 없었던 인물의 상황의 복잡성이나 성격의 복잡성이 증폭된 거죠. 이런 점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독창적인 측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